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사진과 함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보시죠. 지난 23일 평양을 열차편으로 떠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회담 D-2 2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로서 이틀 남았군요. 김정은 하노이 향해 60시간 열차 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60시간인지 60시간이 넘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걸릴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죠. 김정은, 내 아이들 핵 이고 살기 원치 않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내 애들이란 본인의 자식들을 진짜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며칠 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지난해 방북 때 이런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 내 아이들 핵 이고 살기 원치 않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회담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발언을 공개한 의도 무엇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열차 방문 그 얘기를 전하고 있군요. 열차 탄 김정은 북미 회담 장정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2박 3일 남행 마골은 하노이 단판이다. 23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베이징을 경유할 경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중국 베트남 개혁 개방 현장을 관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한 순방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중국 군용기 지난 주말 동안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을 3차례나 침범했습니다. 그 얘기군요. 울릉도 독도 사이 치고 들어왔다. 동해에서 자국 함정과 교신하면서 합동 훈련을 벌였다. 중국이요.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벌이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의 군용기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가면서 비행을 합니다. 이런 비행은 처음이라 그러는데요. 중국의 의도 무엇일까요? 동해는 본인들 국가의 앞바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앞바다인데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경쟁도 막판에 흐르고 있는데요. 한국당 지지층서 황교안, 김진태, 오세훈 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내용 싣고 있습니다. 온건 보수, 극우에도 밀렸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당권 주자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황교안 후보가 61%로 압도적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오세훈 후보는 지지율이 15%에 그쳐서요. 김진태 후보에도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일단 분석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 이전 투구에 중도 보수가 이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15%에 그쳤다. 그리고 저 큰 제목은 온건 보수가 극우에도 밀린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4가지 아침을 여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60시간 열차 순방. 두 번째는
보수 정권 교육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역풍 걱정에 소갈이 한국당 얘기 같고요. 마지막으로 버닝썬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요 내용 정리해봤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북미 정상회담 이틀 남았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순방. 지금 뭐 거의 모든 신문의 일면 톱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김정은 열차 순방. 중국, 베트남 발전상 곳곳 탐색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래픽이 나와 있는데 이거부터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양을 23일 오후 5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선양을 거쳤고요. 베이징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텐진을 지나갔고요. 지금쯤 아마도 정저우 정도를 통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쭉 단축 코스로 가서 하노이까지 열차편으로 일단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까지 기차로 열차를 이용한 뒤 그 뒤에 차량편으로 하노이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중국 항복판을 열차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죠.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60시간이 넘는 이런 열차 순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이유가 좀 분석이 돼 있군요. 61년 전 김일성 방문 행보를 답습했다. 당시에 61년 전에도 김일성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도 이런 열차편을 일부 구간에서 이용을 했다는 내용인데 그거를 답습한 것이다. 그리고요. 전용 열차 타고 대륙종단 하노이행 베이징 간 것이고 곧바로 남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일성 방문 행보를 답습한 게 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소식은 보면요. 출발 소식 동선 북한 주민에 알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알린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과거에는요. 도착을 하고 나서도 한참 지내야 북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하노이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마저 보시죠.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최고 지도부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집권 후 최장 공백이다. 수령 없는 평양엔 최룡해 김영남이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룡해나 김영남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출국 때, 그러니까 평양을 열차편을 떠날 때 김영남에게 귀옛말을 한 걸로 봐서는 뭔가 당부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단엔 리설주 없고 김여정만 포함이 됐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그리고 지금 하노이의 북한 관련 동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좀 보시죠.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지난 23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후에 평양을 열차편으로 떠나기 전에 환송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뭐 지금 의장대도 나와 있고요. 손을 흔들고 있고 맞은편에는 평양 시민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들고 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김영남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악수를 하고 있고 열차를 타기 직전의 모습인데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을 하러 떠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간도 보입니다. 오후 4시 30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영상은요. 역시 어제입니다. 24일 모습인데요. 북한의 고려항공 수송기가 하노이에 도착을 한 모습인데요. 그 수송기에서 내린 인물들은 다름 아닌 북한 공무원들로 보입니다. 아주 말쑥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내렸고요. 지금 뭐 영상이 나올 텐데. 그리고 키들이 언뜻 보기에도 한 180 이상들을 다들 넘어서 또 누가 봐도
경호원이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숫자로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경호원이 이미 하노이에 도착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최창할 교수님, 네. 가장 궁금한 거는요. 사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빨리 가면 비행기로 4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나 60시간이 넘는 열차편을 굳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노출이 돼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경로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여러 다목적 예. 카드라고 보여져요. 그야말로 저는 열차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정치다.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을 하라고 예. 그러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내부 결속인 것 같아요. 결속? 할아버지는 김일성, 예. 김일성 주석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재현하면서 북한의 정통성 같은 것들 다시 확인하고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자기의 체제를 보다 결속하려는 것이 예. 가장 크다. 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가 이제 굳이 또 하나 얘기한다면 예. 중국과의 혈맹 관계를 과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온통 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이동하느냐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동안 뭐 참메이로 전용기 참메이로 날아갈 것이냐 또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면 다 틀렸습니다.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열차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목도와 관심도를 예. 높이려는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한다는 예. 그런 점도 있을 거고 예. 또 이제 중국을 관통하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제 우리가 중국의 개혁 예. 개방을 우리가 뭐 모델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다목적인 카드로서 북한이 이제 열차로 이동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내부 결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이 21세기 이제 복판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21세기 복판에 사실은 열차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 초반, 그렇죠. 20세기의 주력 교통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자, 조대진 변호사는 이 60시간이 넘는 열차편을 이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요. 일단 뭐 비행기 편으로 가려면 고려항공 이전에 봤던 그 예. 1호기를 탄다거나 예. 아니면 참매 1호기가 지금 되게 유력하지 예, 않았었습니까? 근데 참매 1호기 같은 경우는 항속거리가 5,000km 정도 되니까 베트남까지 날아가는 데는 충분합니다. 거리는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열차편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항속거리도 짧은데 예. 또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예. 기차를 통해서 많은 수행단들을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같이 갈 사람이 많은데 비행기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아주 열차를 길게 들여서 간다 이거죠. 지금 보면요. 제가 잠시 숫자를 말하자면 이 시간은 60시간, 60시간이 넘을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리가요. 4,500km입니다. 우리 거리 단위로 치면 만리가 넘습니다. 만리. 1만리가 넘어가는 거리인데요. 엄청난 거리를 달린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열차편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없습니다. 과연 몇 량의 기차가 들어서 있는 건지 열차가 들어서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데 아마 도착하면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동선을 보시면 이 화면에 보다시피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최영철 표지위원께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이유도 분석해 주시고 제 질문에도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정도로 중국 지역을 거의 관통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춘절입니다. 1년에 제일 큰 명절이라서요. 중국 분들이 전국 각지로 열차를 이용해서 지금 이동한 식으로 굉장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편으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열차 선로를 통제를 받아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만큼 중국이 성의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면 북중 우호를 과시해서 결국엔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결국엔 중국이 내 뒤에 있으니까 미국은 함부로 나에게 그 비핵화라든가 그리고 제재 완화에 있어서 내가 조금 우세적인 입장으로 가져가겠다. 그런 것이고요. 중국이 우리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저렇게 그 종단을 하는 건데 대륙을 종단을 하면서 모든 열차를 스톱하고 한 개의 열차만 선로를 내준다는 건데. 그 중국 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전 대단한 것이죠. 저는 뭐 그 중국이 비록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경제를 지금 스톱을 시키고 저렇게 한다는 것인데 중국도 대단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그게 또 가능한 게 중국이긴 하군요. 그렇죠. 그만큼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고요. 그리고 뭐 북한이 지금 그 김정은이 그 열차를 이용해서 하노이까지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하노이에 가서 미국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비핵화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평양을 출발하면서 비핵화는 신문 기퉁이로 빠져버리고 열차가 바로 그 톱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일면, 각 신문의 일면 톱 기사도 다 열차 얘기입니다. 그렇죠. 열차 정치가 바로 톱이 됐다는 것은 결국 진실의 순간을 흐린다는 것이죠. 북한이 하는 상투적인 선전선동, 이 수법을 열차 정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비핵화보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진실의 순간을 자꾸만 가리고 그리고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자꾸만 뒤로 빠져서 결국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북한의 뭐 상투적인 수법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의 순간을 반드시 가려내서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들을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이 아침에 매일경제도 본인들의 열차 행보를 다룰 것이다. 이런 걸 미리 계산을 해서 이런 일정을 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치환 변호사. 뭐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요.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아까 방금 전에 본 기사입니다. 거의 일주일 넘게 북한 내부를 비우게 되거든요. 그런 거라면 과거 이제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 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꺼려 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비워도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인가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뭐 그 김정은이 독재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안에 그 통치를 같이 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군 정치라고까지 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군부를 중심으로 한 통치 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뭐 안에 그 내부의 동요 이런 부분은 고려할 바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저게 열차로 보기보다는 철로로 보면 실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1대1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상 경제 벨트를 1대1로 해가지고 TPP라는 그 미국의 정책 또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거기서 본인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편입돼 있다라는 것을 중국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의 육로와 철로 연결에 대해서 회의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연결이 되면 이렇게 비전이 있다라고 어떤 시각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철도 연결이 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거의 동남아시아까지 철도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의도도 숨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네요. 보니까 굉장히 저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일정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의 결론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기사를 좀 볼 텐데요. 사실 이번에는 리설주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뭐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안 만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군요.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리설주 멜라니아 회동은 불발이다. 그렇다면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둘은 만날까? 이렇게 또 관심이 쏠리네요. 이게 묵공 대신 닭인가요? 이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되니까 그럼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멜라니아 대신 이방카 동행 가능성, 미국 수행팀 폼페이오 중심으로 꾸릴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여정은요, 지금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요. 이방카는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어서 공식 타이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려고 한다면 만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근데 이루어질까? 이 부분인데요. 최청열 교수께서는 글쎄요, 제가 기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긴 하지만 좀 쓸데없는 질문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은 예. 김정은 위원장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동생이긴 합니다만 사적으로는 예. 공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라고 봐야 돼요. 단순하게 어떤 의전만 담당한다고 예. 보기 어렵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보좌한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 그 자체거든요. 그 권력자와의 그 관계는 그 얼마나 물리적 거리가 가깝냐, 예. 뭐냐, 그걸로 이제 판정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이방카 보좌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긴 합니다만 예. 여러 이제 말도 많이 있었어요.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당히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라고 볼 때 예. 김여정, 이방카 저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평창 올림픽 때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은 이제 정도였어요. 개회식에 참석하고 한 명은 네. 또 이제 폐회식에 참석하고 이러면서 잘 못 만났단 말이죠. 이번에 저는 그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 사람이 만나면 엄청난 의미를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또 이 북미 정상회담에 다른 의미들도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만남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거는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수위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상하게 얼마나 제재를 예.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딱히 할 얘기도 없을 것 같긴 네, 합니다. 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앞부분 리설주 멜라니아 회동이 불발됐다라는 건요. 글쎄요. 이번 회담이 동부인을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리설주 멜라니아 예. 회동이 불발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각에서는 뭐 예. 그렇게 그 대단한 그 성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예.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실무적인 성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진짜로 실무적인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다 챙겨서 같이 간 걸로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열차에서 대동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물론 이제 모습은 리설주와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만나면 이제 그림은 좋겠죠. 예. 근데 그 이상의 뭐 결과가 있을지는 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까지 와서 어떤 행사 열고 뭐 이렇게 모습 보일 거면 한간 상황 아니다. 지금 치열하게 뭔가 협상을 벌여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현송월 삼지연 권한악단 단장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수행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서 또 모종의 어떤 공연 이런 게 또 준비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을 해야만 모든 게 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기자들 향해 엄지치켜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차량 안에서 지난 23일 날 북한 측과 뭔가 접촉을 한 뒤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차량에 탄 채로 기자들이 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엄지를 딱 들어 보이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기자들 향해 엄지 시켜든 비건이다. 엄지를 든 걸 봐서는 뭐가 좋다, 괜찮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흘째 이어진 협상의 청신호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숙소인지 그리고 정상회담 장소도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도대체 의제 협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워낙 깜깜이다 보니까요, 이런 걸 보고 기사를 다 쓰고 있습니다. 엄지를 올렸는데 저 엄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들 참 많은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서. 내용 좀 보시죠. 북한 김혁철, 김성애, 최강일 비건 숙소에서 마라톤 실무 협상. 북한의 의제 협상팀이 비건 숙소를 찾아가서
협상을 벌였다. 이것도 아주 큰 기사로 달아주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인가? 북한이 찾아갔다. 그리고 비건은 엄지를 지켜 세웠다. 이게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가 진행되고 있을까, 논의되고 있을까? 그 부분에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 기사 좀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북한 비건에게 이번엔 영변 폐기까지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 이렇게 국민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다.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달 초 방북대 비핵화 마지노선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요, 이 영변 핵시설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할 게 아니다. 이게 요번에 협상에서 타결된다면 결코 스몰 딜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나 답하시기는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타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저 국민일보 기사에도 있다시피 과거의 핵에 집중하는 그런 협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의 핵을 폐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수준에서 스몰 딜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몇 번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완전한 핵 폐기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온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굉장히 벼르고 있다.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어쨌든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트럼프가 했던 잘못된 협상들을 반드시 짚어내겠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다고 해도 북한이 미국과 스몰 딜 차원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의회가 그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죠.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서 나가야 할 방향은 미국과 우리가 분명히 같아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유산 변호사. 북한이 여기 이제 국민일보 보도대로는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협상 카드는 영변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이번 협상에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남북 경협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은행이나 아니면 IMF의 지원을 제시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걸 받지 않고 직접 투자나 또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이 정도. 그다음 종전선언은 뭐 끼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종전선언이 있어야 그 뒤에 이제 평화협정 등이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합치되는 의사가 뭐냐면 미래핵은 이제 영변 핵시설로 대표되는 미래핵은 포기하겠다. 그러나 과거 핵의 경우에는 핵 동결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핵 군축으로 가자. 장기적인 핵 군축이 과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미국은 미국 조야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 아마 ICBM 정도에 관련된 어떤 의제 하나를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본토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운반 수단인 ICBM 정도까지는 의제 오르겠지만 과거 핵 물질 시설, 핵과 관련돼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부분적인 영변 핵시설과 관련된 이런 부분적인 신고, 검증, 폐기는 하겠지만 포괄적인 전체 핵물질과 시설과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장기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걸 폐기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거의 세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실 무의미한 그런 회담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살짝 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이번 정상회담 말고 또 다른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살짝 열어뒀는데
여러 가지 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다음 주제로 갈 텐데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김진태, 오세훈 제치고 2등을 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풍 걱정에 한국당이 소가리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벌였는데요. 저희가 아까 일면 기사 소개할 때 잠깐 그 내용 소개해드렸는데 황교안 후보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황교안 후보나 김진태 후보 모두 사실은 이 보수 중에서도 약간 극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후보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무리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순례,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도 선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요, 굉장히 강한 성향의 보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좋은 성적표를 얻는다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내 비박계는요, 수구적 명모 부각되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8 관련 징계도 이런 전당대회 성적을 명분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극우 표는 얻어도 오히려 당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당의 퇴행. 중앙일보는 퇴행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개혁보수 설 곳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5.18 망언이어 태블릿 조작설까지 극단층에 휘둘리며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기보단 욕설, 막말, 5.18 폄훼, 태극기 부대, 탄핵 논란 등 부정적 기억만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지금 전당대회 관련된 레이스가 그렇답니다. 레이스 막판 유력 주자인 여기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황교안 후보의 태블릿 PC 조작 발언은 퇴행 논란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들, 발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태블릿 PC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탄핵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지금까지의 입장, 과감히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제 의견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의견이시죠.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김진태를 외치는 당원들이 많은 건 보셨죠? 예, 부러웠습니다. 부러우셨어요? 네. 그러면 좀 진작에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지 않습니까? 당을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탈당 당원들이 얘기 자꾸 하시는데 좀 차가운 우리 반응을 김진태 보이는 거 후보가 아닙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탈당하셨습니다. 모르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 탈당하셨을 때 그 당에 다시 탈당을 모시고 이거 오고 보세요. 가서 당에 다시 토론이니까. 당에 다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서 모시고 왔던 분이 사람이 지금 접니다.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모르셨죠?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네. 지금 이 TV 토론의 모습에 지금 한국당 상황에 대한 질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압축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최창희 교수님. 자, 지금 자유한국당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전요, 제가 정치권에 근무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88년도에 제가 정치권에 들어왔었는데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전에 민정당이 있었고 예. 민자당, 예. 그 이후에 이제 YS 신한국당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보수 계열의 정당들이에요. 예. 저는 이런 정당들 쭉 보면서 저는 이번에 한국당 같은 이런 전당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예. 새삼 뭐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전형적인 극우 파퓰리즘이다. 그리고 극우 상업주의다. 예. 왜냐면요. 황교안 전 총리는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고 예. 본인 스스로가 율사 출신이고 말이죠.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건요. 예. 법원 판결에 나와 있어요. 그죠. 법원 판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얘기합니까? 표를 얻기 위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에게 표가 온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 전 태극기 세력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태극기 모독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튼 태극기 부대라고도 얘기하니까 태극기 예. 세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예. 그대로 인용하고. 예. 그 태극기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입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당히 결집력이 있고 조직적인 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전당대회장에 가도.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를 얻는 생각이 아니라면 태블릿 PC가 이제 와서 2016년도 10월 24일에 첫 보도가 됐던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되지 않은 것, 태블릿 PC의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국민의 70% 80% 이상이 찬성했고 헌재에서 8대 0으로 인용됐고 국회의원이 234명이 탄핵에 의결했던 예. 이거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를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아직은 보면 최종 결과는 탄핵이나 모르겠지만. 이 태블릿 PC 건 모두 이제 법상으로 어떻게 이제 완결이 된 사안들인데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법치국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 예, 야말로 예. 보수 정당에서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탄핵에 대한 논란.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예. 그렇다면 뭐 전혀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예. 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미래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길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예. 누군가 이긴 이기겠죠. 지금 뭐 대체 언론의 그 예측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길 그렇죠. 거라고 여론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압도적으로 있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국당은 그야말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맨날 자주 얘기하는 게 예. 한국당은 전형적인 퇴행적 정당이다. 한국 정치를 퇴행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단히 역사의 죄를 짓는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제가 그 말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국 민주주의 역행하는 거예요. 일개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이거 제1야당의 전당대회고 예.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컨벤션 효과는 얻긴 얻은 것 같은데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후에 일어나는 걸로 예. 본다면 아직 뭐 끝나지 않아도 예. 컨벤션 효과로 본다. 이건 역 컨벤션 효과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예. 와중에도 저렇게 많은 보도를 받는 게 역시 예. 극우 상업주의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역행, 컨벤션 효과, 역이란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윤기찬 변호사. 지금 한국당에 계십니다. 지금 한국당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뭐 중심은 잘 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전당대회 시즌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뭐 다른 당도 그랬습니다. 항상 강성 발언 하시는 분이 2등을 해요. 1등은 못 하고 그런 어떤 그 당원들의 예. 그 속 시원함 이런 예. 것을 사이다 발언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 그 발언의 진위나 예.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2등은 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당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전당대회 합동 토론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들이 나와서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말들이 정제되지 못하고 예.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또 여러 좋은 말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컷오프를 숫자로 따지다 보니까 예. 실제 어떤 당의 정체성과 관련돼 예. 있는 그러니까 발언들이 그분들의 성향이나 발언이 예. 당의 정체성과 어울리는지 여부에 대한 그 컷오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 사과 또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 뭐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지나친 강성 발언 그런데요. 사실 탄핵과 태블릿 PC 관련 발언은요. 전당대회가 끝나도 한국당 쪽에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갈 소재거든요. 지금처럼 얘기가 나와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취소하게 되면 말을 바꾸는 게 돼버리고요.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계속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근데 이제 태블릿 보세요. PC 부분은 사실은 조작과 증거 능력 부분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예. 조작됐다는 그 끊임없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예.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예. 실형도 받으셨고, 예. 근데 조작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제 거의 밝혀진 것 같고요. 예. 다만 입수 경위와 관련돼서 예. 그것이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의 동의를 얻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예. 태블릿 PC를 입수한 것이 적절하냐 이 부분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건물을 들어갈 때 허락받고 들어갔다고 해서 태블릿 PC를 가져갈 목적으로 이게 절취거든요. 그 부분까지 허락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그렇죠. 거다. 따라서 그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는 예. 그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거였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위법 수립 증거가 돼서 네. 증거 능력이 없게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아직은 다퉈지고 있는 그렇다면 아까 부분이라서. 말한 조작서는 아니라는 거는 명확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질문을 거예요. 받는 과정에서 예, 그 답변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 것 아. 같은데 아마도 여러 문맥을 종합해 보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문맥을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하시자면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증거 거네요. 능력 관련된 말이 아닌가 탄핵 싶고요. 관련돼서는 문제가 탄핵 있다라고 자꾸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것이 어떤 개인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면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여건은 극자인가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또 김경수 지사 얘기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동의할 수 없다는 거하고 예. 잘못된 판결에 다른 거가 다른 겁니다. 내가 심정적으로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것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여권 다수의 반응과도 견줘보면 예.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자, 김경수 지사 관련된 발언도 사실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근데 그럼 그 얘기 같이 하셨는데 그럼 둘 다 잘못된 발언으로 그럼 같이 놓고 얘기해 보자.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것 저는 같기도 그 하네요. 부분은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다는 말씀하세요. 부분이 예. 저는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극우다 예. 또는 탄핵에 불복하는 거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예. 말하듯이 판결에 불복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나 본인들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견줘보면 제가 말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드릴게요. 이제 됩니다. 아무리 예. 이게 수적으로 수적으로 잠깐 하더라도 첨언하시죠. 이 김경수 지사와 지금 박근혜 예. 전 대통령 탄핵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예. 성질이 아니에요. 예. 아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예. 얘기하는 게 증거 능력 이런 건 뭐 법률적으로 뭐 딸 수 있는 부분이 예. 손치더라도 그것도 본질과 한참 떨어진 얘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 그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예. 그리고 지금 김건우 지사의 그 판결 불복 관련 이거는 저도 그 비판할 건 비판했어요. 판결 예. 불복은 할 수 있는데 예, 예. 판결에 대한 비판할 수 있으나 이게 사법부나 판사를 압박하는 것 좀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 부분과 지금 이제 이 태블릿 예. PC가 조작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5.18 망원 발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얘기하지 않고 예. 이런 것들은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의 판결 불복하는 건 극자입니까? 질문이 틀린 질문이죠. 어떻게 거기에 비교를 알겠습니다. 합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김경수 하나 지사 말씀드릴게요. 얘기까지 좀 이게 거기도 극장 범위가 부분가 나올 수 넓어졌는데 있어요. 거기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 그렇다면 그 얘기죠. 짧게 예, 첨언 하나만요. 김효선이 아무리 5.18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5.18에 대해서 분명 입장을 밝혔어요. 예. 망언이다. 예. 언제 5.18에 대해서 저희 당의 입장 안 밝힌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일부 의원이 말한 그 내용은 망언이다라고 분명히 예. 입장을 밝혔고 그 사과했습니다. 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아마 최창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걸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 중에서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 이 말씀하신 그 건가요? 얘기였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현상들에 예. 대해서 여야가 예. 각기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본질을 봐야 되는데 다 그 이건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사실 알겠습니다. 전쟁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윤기차 변호사의 지금까지 요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한국당에 그거는 계시니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 아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뭐 김경수 지사까지 얘기까지 범위면 이게 뭐 너무 넓어지고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자, 그럼 자유한국당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의 질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대진 변호사. 뭐 김경수 지사 관련된 예.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청자분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예. 보여지고요. 이미 확정된 탄핵 판결과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 먼저 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제3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지금 보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보수의 지지자들은 친박 세력을 재건하라는 게 아니라 보수가 새롭게 비전을 제시하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 자체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친박 세력을 확인하고 친박 세력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의미 있게 봤던 예. 부분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거의 말씀을 안 하시던 황교안 총리가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그 부분을 보는 거에 있어서는 예. 되게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보수의 가치에 관련돼서 예. 새롭게 비전을 정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사실상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창립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예. 자기 위안 삼는 자리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 짧게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예. 탄핵 파면이 처음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 경험하는 그렇죠. 것이라서. 뭐 프로야구에서 홈런왕이었던 이승엽 선수도 외다리 타법 했다가 일본 가서 성적 안 나오니까 예. 다리를 놨다가 그런 선수들, 유명 선수들도 끊임없이 타격폼 바꾸고 또 슬럼프 빠지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탄핵 파면이라는 것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저렇게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상처를 딛고 예. 수렴이 될 겁니다. 그 예. 수렴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 총선까지는 저는 수렴이 된다고 보고 지금 한국당이 수렴이 되지 않고 계속 저런 행보를 보인다면은 네. 독재가 싹 트는 거죠. 왜냐하면 여당이 독주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독재를 그대로 놔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국당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갈지 않을까. 지금의 이런 파행과 그 행보는 당연한 것이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뭔가 수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20대가 보수화된 게 반공교육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 그 이유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서른 의원 이어서 홍익표도 보수 정권 교육 탓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당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그래서 좀 당직, 굉장히 높은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20대 남북 개선 비우호적인 이유로 반공교육으로 적대감 심어준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뭐 한국당에서는요, 당연히 뭐 동반삭태하라 공세를 하고 있죠. 서른 의원도 최근에 여러 가지 20대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내용 좀 자세히 보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에 이어 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보수 정권 당시 이루어진 교육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대가 좀 보수화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20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요.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다.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21일 같은 당 서른 의원이 2030 세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 탓이라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홍익표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왜 20대가 자, 가장 앞에다 보수적이냐? 걸어주십시오. 이걸 60, 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의식을 심어준 거죠. 네. 아무튼 두 민주당 소속의 두 의원의 20대 관련 분석 발언인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런 발언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 얘기를 좀 이유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순서를 좀 제가 그럼 이번에는 최경철 편집위원부터 아까 발언을 좀 적게 하셔서 먼저 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데에는 정치인들의 의식이 예. 크게 자리를 하고 있겠죠. 정치인들은 제가 볼 때는 20대를 자신들이 가르쳐야 하는 대상, 자신들이 교육시켜야 할 대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린애들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어린애들이 철없이. 교화의 대상으로 본 그렇죠. 겁니까? 어린애들이 왜 철없이 지금 이렇게 도덕적이고 훌륭한 그 민주당 정권을 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왜 지지율을 높게 주지 않느냐, 왜 점수를 주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남북관계 개선 중요한데 왜 거기에 지지를 안 해주냐? 뭐 이런 그렇다는 건가요? 것이죠. 그런데 20대는 왜 그렇겠습니까? 20대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
졸업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예. 그렇다고 나라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낙담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점수를 적게 주는 것인데 예. 그 점수를 적게 준다고 여당의 의원들이 왜 점수 많이 주지 않느냐고 20대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는 것이죠. 20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들을 가르치려 하고 그들 위에 자꾸 올라서서 내려다보려는 그런 구태를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대가 더더욱 실망하는 것이고 민주당 그 홍익표 의원은 제가 한번 뵈니까 굉장히 리버럴한 분이고 그 상당히 그 개방적인 분이던데 그런 개방성을 갖고 조금 그들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의 말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20대도 민주당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을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버럴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해석을 하면 유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발언은 그렇게 유연한 거 같은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진 변호사. 네. 이유가 뭘까요?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홍익표 의원 되게 유연하신 분이고요. 뭐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대가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시긴 하셨다. 실언은 실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표 의원도 그렇고 서른 의원도 전달하고 싶었던 바는 물론 20대 그 청년들을 폄하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전달이 잘못됐던 것도 의원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안 좋게 몰아가는 것 자체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실언이다. 실언이라서 조금 삼가할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최창희 교수님. 저도 이건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반공교육 얘기를 하는데 반공교육하면 저처럼 반공교육을 세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73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72년도가 유신이었어요. 아까 기사에 소개했던 이른바 박정희 시절. 전 박정희 시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그때 뭐 이데올로기 교육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나중에 대학원에서도 그 이른바 이데올로기과가 있고 그랬잖아요. 서울대학도 이데올로기 국민윤리과가 있고 그랬는데 저도 뭐 그런 반공교육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냉전주의, 반공주의. 제가 어릴 때는 항상 반공방첩. 뭐 이 얘기가 항상 이 벽보에 써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최창희 교수님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보수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화는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반공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보수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거를 모든 거를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한 반공교육의 탓으로 돌리면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반공주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과 그것도 그 시대를 살았던 20대가 전부 이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지지율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어떤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걸 너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정파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은 거네요. 남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되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젠더 갈등도 분명히 큰 원인이라고 봐요. 지금 이 진보 정권 들어와서 그 20대 특히 20대 사이에서 상당히 젠더 갈등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있고 취업 문제 있을 거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단히 지금 어렵단 말이죠. 저희 학교도 지금 엊그제 졸업식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보지. 반공교육 탓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조금 논리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다. 썩 잘된 발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간 발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이유가 뭘까요? 이런 발언의 이유. 실언이기를 기대하는데요. 실제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라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현실 직시가 안 되고 그 현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병폐를 시정할 만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사실 교육 자체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을 해왔고 또 저것은 반공 교육 때문이 아니고 북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미지를 20대들이 갖게 된 것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그 시기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모를 리 없을 텐데 따라서 저것은 국내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모두 지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곳에서는요. 지지를 해달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들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왜 우리를 지지 않았느냐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 발언한 분석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지.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겠습니다. 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티셔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검은색 티셔츠에 인쇄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는 평화를 뜻하는 피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의 한 상점에서 두 정상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하는 모습인데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개최지인 하노이에선 정상회담 마케팅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핑크 호수입니다. 여기 아이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호수의 색깔이 조금 독특하죠. 마치 딸기 우유 색깔처럼 핑크빛을 띠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한 공원 안에 실제 존재하는 호수로 염도가 높아 소금 호수라고 불린다는데요. 강수량이 적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호수 및 소금 결정체에 붙어 자라는 해조류가 박테리아와 서로 반응해 분홍빛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호수 본래의 색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호주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이슈 태그는 둥지집입니다. 절벽에 네모난 건물들이 달려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선 이 둥지 모양의 집을 짓는 아이디어가 소개됐는데요. 이름도 새의 둥지라는 뜻의 네스트박스라고 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자의 증가에 따른 스웨덴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데요. 지상이 아닌 절벽 중간에 지어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직 실제 건축이 이뤄지진 않았는데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주택난 해결에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번호판입니다. 여기 하얀 바탕에 승용차 번호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번호판의 숫자가 6자리가 아닌 7자리입니다. 이 번호판은 오는 9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발급하는 승용차 번호판인데요. 차량의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숫자가 추가된 번호판이 등장한 겁니다. 번호판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번호판 왼쪽에 청색 바탕에 태극 문양과 홀로그램,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 약칭인 KOR이 새겨집니다. 번호판 재질도 바뀝니다. 필름으로 바뀌는데요. 반사 필름이라고 합니다. 밤에도 번호를 쉽게 식별해서 야간 교통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번호판 바뀌었는데 좀 숫자가 많아서 외우기는 조금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근데 뭐 식별은 좀 잘 될 것 같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아름답지 못한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번엔 구 의원이 17살 많은 동장을 폭행을 했습니다. 때렸는데요. 그것도 나이가 17살. 아버지 뻘은 아니지만 삼촌 뻘은 될 겁니다. 이 정도 나이 차이면요.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 의원이요. 화해 술자리 갔던 중 주먹질. 화해를 하자고 만났는데 또 주먹질을 했군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최 의원, 이 주먹질을 하신 분입니다. 구의원. 지난해 주민센터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 피해자 동장입니다. 조 씨, 조모 씨인데요. 면박을 줬고 조 씨가 화해 자리를 갖기 위해 6개월 만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때렸습니다. 근데요, 이게 화해를 하자는 것도 때리고 들었지만 설사 화해 자리가 아니래도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주먹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많이 부상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부상을 입어서 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기 기사에는 뭐 민주당 소속 이렇게 썼는데요. 굳이 뭐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의원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요 내용이요. 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찰 버닝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이죠. 버닝썬 유착 의혹 강남경찰서는 수사에서 배제. 그러니까 강남경찰서가 그동안 수사를 했는데 아예
거긴 뺀다. 수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지분 소유한 회사 대표는 이 버닝썬의 지분 소유한 회사 대표는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 중이랍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그리고요. 지금 광역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석 달간 전국 클럽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버닝썬 투자 호텔 대표 경찰발전위원 방금 본 소식입니다. 혹시 이 인물이 뭔가 민원 창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불거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오시니까요. 조대진 변호사. 지금 이 사안이 사실 경찰이 이 클럽과 유착됐다는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제의 그 강남경찰서는 배제가 됐지만 경찰 자체가 이 사안을 수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강남서가 그 수사에서 일단 배제가 됐고요. 경찰이 경찰을 또 수사하면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 눈살을 좀 많이 찌푸리는 게 저도 비슷한 사건을 그 한번 다루고 있어서 관련된 그 GHB 물뽕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고 경찰이 여러 번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막 수선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좀 능동적인 수사를 좀 해줬으면 경찰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 능동적인 수사가 안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수사 제대로 안 하면요. 윤기찬 변호사. 지금 이 버닝썬 관련해서는 그동안 폭행으로 시작해서 뭐 마약, 동영상 그러다가 결국 이제 유착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수사 방향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광수대에서 뭐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국이 수사권 조정 전국이라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전에 유흥업소 단속권과 관련돼서 이 유착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됐었고 한때 크게 또 이모 씨 사건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때도 대대적인 뭐 감찰도 하고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칭 부분 이걸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현장에서 단속하는 부분까지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단속이 안 돼요. 그래서 단속 정보가 사전에 흘러가고 그다음에 112 신고를 122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처벌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경찰이 어떻게 수생을 진행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근하긴 하지만요. 외출하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